Welcome. I'm glad you could join me here today.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이번 주 극소수의 초고액 자산가들에게만 은밀히 발송한 문건으로 이야기를 시작하죠. 일반 개미 투자자나 당신 그리고 저 같은 평범한 이들은 구경조차 할 수 없는 연간 5만 달러의 비용을 지불하는 헤지펀드 거물들만의 비밀 보고서입니다. 제가 그 내용을 입수했습니다. 그 안에는 특정 섹터와 정확한 트리거까지 명시되어 있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제가 접한 정보 중 가장 즉각적으로 수익과 직결되는 기관급 첩보입니다. 보고서는 조만간 정책적 패닉이 들이닥칠 것이라 경고합니다. 그리고 그 폭풍이 몰아칠 때 폭풍이 오기 전 길목을 지킨 자들은 단 몇 개월 만에 10년치 수익을 거머쥐게 될 겁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VVIP들에게만 속삭인 그 전략의 실체를 지금 파헤쳐 드립니다. 정책적 패닉의 본질, 수혜를 입을 섹터, 그리고 왜 앞으로의 30일에서 60일이 향후 5년 중 가장 치명적인 기회의 창인지 분석하겠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영상 제목에 대해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죠. 미국과 이란의 전쟁은 누군가에게는 막대한 부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모든 투자자가 아닌 오직 준비된 일부에게만 말이죠. 승자와 패자를 가르는 차이는 지능이나 인맥, 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이 아닙니다. 전쟁이라는 참극을 어떻게 투자 수익으로 치환하는지 그 메커니즘을 이해하고 패닉이 오기 전 실행에 옮기느냐의 차이일 뿐입니다. 저는 수많은 사이클을 겪으며 확신했습니다. 위기 속에서 부의 대물림을 완성하는 자들은 결코 위기를 정확히 예측한 이들이 아닙니다. 위기 다음에 올 필연을 읽어내고 움직인 자들입니다. 지금 바로 구독하십시오. 현재 우리가 처한 상황을 냉정하고 팩트 위주로 짚어보죠. 때는 2026년 3월 30일입니다. 2월 28일 시작된 에픽 퓨리 작전 이후 5주가 흘렀습니다. S&P 500 지수는 1월 사상 최고치 대비 7.4% 추락했습니다. 5주 연속 하락이라는 처참한 기록을 써내려가고 있죠. 다우존스 산업평균 지수는 지난 금요일 하루에만 793포인트 증발하며 45,166으로 마감했습니다. S&P 500은 1.67% 밀린 6,368, 나스닥은 2.15% 급락했습니다. 브렌트유는 배럴당 114달러에 거래 중입니다.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102달러를 넘어섰고 호르무즈 해협은 여전히 이란의 강력한 통제하에 놓여 있습니다. 전 세계 석유와 액화 천연가스 공급량의 5분의 1을 쥔 이란이 에너지의 문지기가 된 셈이죠. 지난 주말에는 미 해병대 2,500명이 중동에 도착했으며 해협 재개방을 위한 지상전을 앞두고 수천 명이 추가 투입 중입니다. 금값은 온스당 4,428달러입니다. 1월 고점 대비 21% 빠졌고 은값은 40% 넘게 폭락했습니다. 소비자 심리지수는 53.3으로 수년 만에 최악을 기록했습니다. 인플레이션 기대치는 3.8%로 치솟았습니다. 미시간대 소비자 조사 지수는 53.3이라는 충격적인 수치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2월보다 5.8% 하락한 수치입니다. 이건 모든 자산이 무너지는 에브리싱 크래시입니다. 안전자산도 시장 전체도 투매 중입니다. 소비자 신뢰는 바닥을 쳤고 대다수 투자자는 두 부류로 나뉩니다. 공포에 질려 던지거나 얼어붙어 아무것도 못하거나 6개월 뒤 이 두 가지 반응 모두 뼈아픈 실책이었음이 증명될 겁니다. 그 이유와 우리가 취해야 할 진짜 대응책을 설명하죠. 여기 대다수가 놓치고 있는 핵심 메커니즘이 있습니다. 이걸 깨닫는 순간 기회는 선명해집니다. 유가가 102달러를 돌파했는데도 채권 금리는 떨어지고 있습니다. 월가가 인플레이션보다 경기 침체를 더 두려워하기 시작했다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전쟁 전까지만 해도 물가가 잡히며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감에 금리는 안정세였습니다. 하지만 전쟁으로 유가가 폭등하자 인플레이션 공포가 연준을 자극하며 금리를 밀어올렸죠. 그런데 이제 다시 금리 인하 가능성이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이 일련의 시퀀스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시장의 테마가
금과 채권의 독약인 물가 문제에서 경기 민감주의 치명적인 침체 문제로 급격히 이동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는 전혀 다른 자산군에게는 거대한 기회입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분석에 따르면 미 원유 가격이 80에서 100달러 선에 머물 경우 실업률보다 물가 상승 위험이 더 크기에 연준의 추가 금리 인상이 가장 유력한 시나리오가 됩니다. 그러나 유가가 그 골디락스 임계점을 넘어서는 순간 물가 위험은 꺾이고 실업률 급등이라는 더 큰 공포와 마주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 100달러를 넘긴 유가는 경제를 파괴해 물가보다 더 무서운 경기 침체 리스크를 불러옵니다. 그리고 침체 리스크가 시장을 지배하면 연준은 인상이 아닌 금리 인하로 급하게 핸들을 꺾을 수밖에 없습니다. 연준이 인하로 피벗을 선언하는 순간 가장 처참하게 짓눌렸던 특정 자산들이 가장 폭발적인 반등을 시작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묘사한 정책적 패닉의 실체입니다. 폭풍은 다가오고 있습니다. 남은 건 그 시점과 도화선뿐입니다. 이제 보고서가 가리키는 실제 내용을 하나씩 벗겨보죠. 모든 투자자는 거대 헤지펀드들만 공유하는 이 정보를 똑같이 알 권리가 있으니까요. 보고서는 정책적 패닉을 촉발할 3가지 도화선을 지목합니다. 첫째, 전쟁의 극적인 소강 상태입니다. 휴전이나 협상을 통한 해협 재개방 혹은 외교적 돌파구로 유가가 다시 85에서 90달러 선으로 내려오는 상황입니다. 미 정부는 전략 비축유 방출과 호르무즈 해협 호송 작전 같은 카드를 만지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이란과의 대화가 잘 풀리고 있다고 주장하죠. 테헤란 측은 이를 부인하고 있지만 시장은 아주 미세한 완화 신호에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작은 징후만 보여도 유가는 수직 낙하할 것이고 이는 모든 자산에 에브리싱 바운스를 촉발할 것입니다. 둘째는 연준의 직접 개입입니다. 명목상의 금리 인하가 아닙니다. 인플레이션 기대치가 3.8%인 상황에서 금리 인하는 정치적 자살행위죠. 대신 채권을 사들일 겁니다. 이름만 바꾼 양적 완화입니다. 기준금리는 건드리지 않으면서 국채를 매입해 장기금리를 강제로 끌어내리는 방식입니다. 통화정책의 실패를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위기를 수습할 수 있는 도구이며 2008년 이후 모든 위기마다 그들이 꺼내들었던 전매 특허입니다. 연준이 금리 인하라는 말 한마디 없이도 시장을 장악하는 비밀. 바로 3번째 핵심인 행정부의 전격적인 정책 공조입니다. 관세 철폐나 긴급 경제 부양책 혹은 우방국들과의 전략 비축유 방출이라는 강력한 무기가 등 뒤에 숨겨져 있습니다. 이는 정부가 시장을 지키기 위해 결사항전할 준비가 됐다는 신호입니다. 모건 스탠리의 마이클 윌슨은 이번 조정이 이미 막바지에 다다랐다고 단언합니다. RSI 같은 지표는 2022년 이후 최악의 과매도 상태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제 언급한 3가지 트리거 중 하나만 터져도 상황은 반전됩니다. 이 요소들이 결합하는 순간 시장은 폭발합니다. 완만한 회복이 아닙니다. 처참하게 짓눌렸던 자산들이 파괴적으로 급등하는 순간이 올 것입니다. 현재의 비관론은 역사적 전례를 봐도 지나치게 극단적입니다. 이제 공포를 집어삼키는 난폭한 가격 상향 조정이 시작될 것입니다. 여기서 결정적인 통찰이 필요합니다. 지정학적 위기가 여전하고 확전의 공포가 도사리고 있다 해도 주저해서는 안 됩니다. 전쟁 충격으로 인한 조정은 늘 불확실성이 가격에 산반영되는 순간 바닥을 쳤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 불확실성은 이미 5주 동안 충분히 가격에 녹아들었습니다. S&P 500 지수는 고점 대비 7.4%나 밀려났습니다. 소비 심리는 바닥이고 공포 지수는 치솟았습니다. 모든 기술적 지표와 심리 지표가 지금이 기회라고 소리치고 있습니다. 이건 추가 하락의 징조가 아닙니다. 역사적으로 대반등 직전에 나타났던 전형적인 바닥 신호입니다. 이제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초고액 자산가들에게만 몰래 흘리는 포트폴리오 전략을 공개하겠습니다. 주류 언론은 절대 말해주지 않는 진실입니다. 첫 번째 공략지는 에너지 인프라입니다. 단순히 정유주를 사라는 게 아닙니다.
그건 이미 오를 대로 올라 개미들이 막차를 타는 위험한 곳일 뿐입니다. 진짜 기회는 상류 부문에 있습니다. 원유와 가스를 생산하는 곳이 아니라 그것들을 나르는 파이프라인과 저장 터미널, LNG 시설에 집중하십시오. 이 기업들은 유가가 $80든 $115든 상관없이 통행료를 챙기는 알짜배기들입니다. 원자재 가격 변동 리스크는 피하면서 호르무즈 해협 위기로 인한 공급망 다변화의 수혜를 고스란히 입습니다. 킨더모건이나 윌리엄스, 그리고 알레리안 MLP ETF가 이 전략을 실행할 핵심 수단입니다. 두 번째 섹터는 방위산업과 항공우주입니다. 모건 스탠리는 국가 예산이 쏟아지는 국방, 보안, 산업보건력 분야에 집중하라고 조언합니다. 이건 단기 테마가 아닙니다. 지금의 분쟁 때문만이 아닙니다. 군사작전 종료 후에도 수년간 이어질 국가 예산의 구조적 재편을 노리는 전략입니다. 9.11 테러 이후 5년 동안 방산주는 S&P 500 지수보다 47%나 더 높은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개별 기업 리스크가 두렵다면 ITA ETF를 통해 섹터 전체의 성장을 가져가면 됩니다. 세 번째는 최악의 비관론에 빠진 경기 소비주입니다. 모두가 안 된다고 할 때가 진짜 기회라는 역발상 전략입니다. 외식, 유통, 사치품 관련주들은 지금 금융위기나 코로나 팬데믹 수준의 헐값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경기 소비재 종목 중 절반 이상이 전고점 대비 20% 넘게 폭락한 상태입니다. 역사적으로 이 정도로 저평가됐을 때 이 섹터는 향후 12개월간 시장 수익률을 압도적으로 상회했습니다. 과거 28번의 사례 중 23번이나 적중했습니다. 100%는 아니지만 82%의 확률입니다. 공포가 극에 달한 지금이 바로 승률 82%의 게임에 베팅할 때입니다. 네 번째는 소프트웨어와 금융입니다. 에너지 안보가 국가적 과제로 떠오르며 신재생 에너지 소프트웨어 분야에 다시 돈이 몰리고 있습니다. 시장은 AI 혁명이 끝난 것처럼 투매하고 있지만 그건 엄청난 착각입니다. 빅테크 기업들이 약속한 3천억 달러 규모의 데이터 센터 투자는 유가가 얼마든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AI 생태계의 핵심인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공포에 질린 시장 분위기 때문에 말도 안 되는 가격에 버려지고 있습니다. 유가 급등으로 사업 모델이 망가진 기업과 단순히 공포지수 때문에 같이 밀려난 우량주를 철저히 구분해야 합니다. 금리가 내려가기 시작하면 소비자 금융은 구조적 수혜를 입게 됩니다. 채권 시장은 이미 그 움직임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단순히 무엇을 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날카로운 분석의 틀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거대 은행들이 자기들의 VIP 고객들에게만 공유하는 내부적인 의사결정 방식입니다. 그 프레임워크는 아주 명확합니다. 유가 충격으로 구조 자체가 손상된 자산과 단순히 심리 위축으로 가격만 싸진 자산을 냉정하게 분리하십시오. 구조적 타격은 연료비가 직결된 항공사나 저금리에 의존하던 수익성 없는 성장주들이 입게 됩니다. 중동 공급망이나 호르무즈 해협 통과의 목숨 건 비즈니스들도 당분간 위험 리스트에 두어야 합니다. 반면 소프트웨어는 유가와 상관없이 수익을 냅니다. 단지 시장의 공포 심리 때문에 가격이 눌려 있을 뿐입니다. 내수 위주의 소비재나 금리 정상화의 수혜를 입을 금융주도 마찬가지입니다. 금값이 21%나 빠진 건 가치가 변해서가 아닙니다. 마진콜에 걸린 기관들의 강제 청산 때문입니다. 알고리즘 매매가 만든 일시적 압력일 뿐 자산의 본질적인 가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뜻입니다. 40년 부채 주기의 정점을 꿰뚫어 보십시오. 향후 1년 안에 거대한 부를 거머쥘 자들은 2026년 3월 말의 혼돈 속에서 소음이 아닌 본질을 선택한 이들입니다. 큰 중에 소음에 휘둘려 기회를 날리지 마십시오. 지난 40년간 위기 투자 현장에서 뼈저리게 배운 오직 상위 1%만 공유하는 3가지 철칙을 공개합니다. 첫 번째 원칙. 이미 불꽃이 튀어오를 대로 오른 자산에는 절대로 손대지 마십시오. 석유, 방산, 에너지 장비주들은 이미 시세 분출이 끝났으며 막차를 탄 개미들만 남았습니다. 2월 말에 엑슨모빌을, 3월 초에 록히드 마틴을 잡은 이들은 축배를 들겠지만 3월 30일인 오늘 뛰어드는 당신은 그들의 수익을 보전해줄 희생양일 뿐입니다. 대중이 환호하는 곳은 수익이 아니라 파멸의 발원지임을 명심하십시오.
두 번째 원칙. 헤드라인이 아닌 돈의 실제 흐름을 쫓으십시오. 유가가 102달러를 돌파했음에도 국채 금리가 떨어진다는 사실. 이것은 오늘날 시장이 보내는 가장 위태롭고도 명확한 경고 신호입니다. 고유가 속에서도 채권값이 뛴다는 건 시장이 인플레이션보다 처참한 경기 침체를 더 두려워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침체 공포가 시장을 지배하면 게임의 법칙은 바뀝니다. 결국 연준은 무릎을 꿇고 금리를 인하하는 피벗을 단행할 것이며, 이때 금과 낙폭, 과대주, 소외된 소비재 자산이 폭발적인 랠리를 시작할 것입니다. 유가 115달러라는 자극적인 기사는 잊으십시오. 하락하는 금리와 돈의 이동 경로를 결합해보면 다음 부의 종착역이 어디인지 명확히 보입니다. 세 번째 원칙, 레버리지라는 돛부터 당장 해독하십시오. 어떤 기회든 당신이 시장에서 살아남아 있어야만 잡을 수 있는 법입니다. 기술 내서 버티고 있다면 S&P 500 지수가 5에서 7%만 추가 하락해도 당신의 계좌는 비명도 지르지 못하고 증발할 것입니다. 골드만삭스의 경고대로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길어질 경우 과도한 부채는 당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최악의 지점에서 강제 청산을 끌어낼 것입니다. 위기 속에서 불을 일구는 이는 끝까지 버티는 자입니다. 반면 패배자는 자신의 판단이 아니라 자본 구조의 한계 때문에 시장에서 쫓겨나는 자들입니다. 모든 레버리지를 쳐내고 구조적 가치가 살아있는 낙폭 과대주에 매복하십시오. 그런 다음 시장의 정책적 패닉이 닥치기만을 기다리십시오. 이것이 위기 때마다 기관들이 은밀하게 실행하는 승리의 공식입니다. 거시적인 틀에서 보십시오. 지난 50년간 발생한 모든 오일 쇼크는 본질을 꿰뚫어 본 소수에게는 인생을 바꿀 기회의 문이었습니다. 1973년의 대폭락을 기억하십니까? 그 후 10년 동안 금값은 2300%라는 경이로운 폭등을 기록했습니다. 79년에는 방산과 에너지 인프라가 시장을 압도했습니다. 1991년 걸프전의 공포를 견딘 이들은 전례 없는 시장 반등을 맛보았습니다. 2001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250달러였던 금은 10년간의 황금기를 맞이했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당시 공포의 정점에서 우량 자산을 쓸어 담은 이들은 10년 만에 300에서 500%의 수익을 냈습니다. 2026년 이란 전쟁은 73년 이후 가장 파괴적인 에너지 충격입니다. 국제에너지기구는 현 상황을 전 세계 석유 역사상 최대 규모의 공급 중단 사태라고 규정했습니다. 하지만 과거의 모든 위기가 그랬듯 이 사태도 결국 끝은 있습니다. 해협은 군사력이든 외교든 이란의 재정 한계에 의해서든 다시 열릴 것입니다. 115달러까지 치솟았던 유가는 곤두박질 칠 것이며 연준은 경기 침체 압박이나 39조 달러에 달하는 부채 이자 부담을 이기지 못해 결국 금리 인하 카드를 꺼낼 수밖에 없습니다. 조만간 정책적 패닉이 닥칠 것입니다. 그때 불을 거머쥘 자는 바로 지금 이 영상의 제목처럼 미리 움직인 소수의 투자자뿐입니다. 확신이 생길 때까지 구경만 하는 대중은 반등 파티가 다 끝난 후에야 신문 기사로 그 소식을 접하며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현재 S&P 500 지수는 1월 고점 대비 7.4% 밀려 있습니다. 모건 스탠리는 이번 조정이 이제 막바지에 다다랐다고 분석합니다. 반면 골드만삭스는 봉쇄가 계속된다면 5에서 7%의 추가 하락이 더 남았다고 경고합니다. 두 분석 모두 일리가 있습니다. 중요한 건 바닥의 깊이가 아니라 조정의 끝이 머지않았다는 사실 그 자체입니다. 정확한 저점을 잡으려 애쓰지 마십시오. 핵심은 정책 패닉이 터지기 전 당신이 올바른 자산에 미리 올라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순간이 오면 변화는 눈 깜짝할 새 일어납니다. 반등의 폭은 상상을 초월할 것이며 승리는 확인을 기다린 자가 아니라 남들보다 앞서 위험을 감수한 자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수많은 위기를 지켜보며 확신하게 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확실한 신호는 언제나 주가가 폭등한 뒤에야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국제금리와 달러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십시오. 긴장 완화나 정책 개입의 작은 기미라도 놓치지 말고 포착하십시오. 이미 폭등한 주식이 아니라
공포가 멈출 때 가장 먼저 튀어오를 곳에 당신의 자본을 배치하십시오. 이 전쟁은 누군가를 막대한 부자로 만들 것입니다. 돈이 움직이는 메커니즘을 이해하는 당신이 바로 그 부의 주인공이 되어야 합니다.